나는 3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 볼 수 있다고 믿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도 늘 책 속의 세상, 드라마 속의 세상에 마음을 숨겼다. 하지만 현실의 나는 그저 공사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작은 전세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아줌마일 뿐이었다. 아침마다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나가는 남편의 등을 보며 고맙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허전함과 분노 같은 것이 자주 끌어올랐다. 왜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빠듯해야 하는지, 왜 나는 항상 선택받지 못한 쪽에 서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그때 내 곁에는 2살 많은 친구, 32살의 지연이 있었다. 우리는 산부인과 교육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다. 배가 점점 불러오르던 시기였고 우리 둘 다 첫 아이를 가진 초보 엄마였다. 같은 반에서 몇 번 마주치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나중에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가 됐다. 지연의 남편은 큰 건설 회사의 대표였다.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나는 웃으며 좋겠다, 언니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요동쳤다. 내 남편은 같은 건설 현장에서 비를 맞으며 일하는 인부인데 지연의 남편은 높은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도면만 보고 사인을 한다. 한쪽은 몸이 망가져가고 한쪽은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서로의 인생 차이가 너무 극명해서 때때로 지연과 나의 우정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연은 착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거만하게 굴지도 않았다. 집 이야기를 할 때도 일부러 조심스러운 듯 말끝을 흐리곤 했다. 집이 조금 넓어서 치우기가 귀찮아 같은 말을 꺼내고는 바로 자니야. 나도 애 낳으면 정신없을 거야. 다 똑같지 뭐 라며 머쓱하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억지로 웃음을 맞추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언젠가 지연의 집에 놀러간 날이 있었다. 유리창이 넓게 난 거실, 광택이 반짝거리던 대리석 바닥, 부드러운 소파, 주방에 빛나는 식기 세트. 그 모든 것이 나를 숨막히게 했다. 나는 그 집안에서 작은 점처럼 느껴졌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조심스럽게 바닥을 쳐다보았고 물 한 잔을 마시며 내 손톱에 남아있는 세제 자국을 괜히 숨기려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낡은 가구와 긁힌 장판을 바라보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와 왜 그래? 라고 묻자 나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라고 둘러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나를 한 번 보고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누워 TV를 켰다. 텔레비전 속 화려한 광고와 우리 집의 좁은 거실 사이에 있는 벽이 마치 현실과 꿈을 가르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뭐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무모한 욕망이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 아이에게라도 안겨주고 싶다는 집착 같은 것, 내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이는 다짐이 오래된 상처 위에 날카롭게 박혔다. 아이를 낳기 직전 우리는 같은 병원, 같은 층, 거의 같은 시기에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들도 우리 둘이 친구라는 것을 알고 농담을 건넸다. 두 분, 거의 쌍둥이 엄마 같네요. 지연은 배를 쓸어내리며 웃었다. 우리 애들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 아이와 지연의 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다른 운명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통이 시작되던 날, 병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복도를 오가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카트가 움직이는 바퀴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신생아의 울음소리. 모든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뒤섞여 어지럽게 맴돌았다. 나는 땀에 젖은 손으로 침대 난간을 꼭 잡고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때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평범한 삶에 지쳐있던 수년의 시간, 지연의 집에서 느꼈던 모멸감과 부러움, 아이에게만큼은 다른 길을 열어주고 싶다는 광적인 집착이 한 점으로 모였다. 그 점은 어느새 나를 끌어당기는 어두운 구멍이 되었고
나는 그 안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출산은 고통스러웠다. 몸이 두 쪽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나는 잠시 모든 것을 잊었다. 내 아이, 내 피, 작은 손가락, 붉은 얼굴.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검사와 목욕을 시킨다고 할 때까지 나는 그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욕망도 어떤 계획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만이 나를 숨쉬게 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현실이 다시 밀려 들어왔다. 지연 역시 비슷한 시간에 아이를 낳았다. 복도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울음, 바쁘게 오가는 간호사들, 축하드립니다라는 의사의 말에 그 모든 것이 내 귀에 이상하게 울렸다. 나는 내 머릿속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계획을 다시 꺼내보았다. 병실 불이 희미하게 꺼진 깊은 밤, 남편들은 피곤에 지쳐 잠이 들었고 복도에는 최소한의 불빛만이 남아있었다. 간호사들의 발길도 한동안 뜸해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제왕절개가 아니라 자연분만이었기에 움직일 수 있었지만 아직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배 아래쪽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다. 그럼에도 나는 침대 난간을 짚고 일어나 병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멀리서 모니터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걸었다. 신생아실 앞에 서자 유리창 너머로 작은 침대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보였다. 투명한 상자 안에서 작은 몸들이 꿈틀거렸다. 각 침대에는 부모의 이름과 아이의 정보가 적힌 카드가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지연의 이름, 그리고 바로 옆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두 장의 카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 돌아가 머릿속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더 크게 속삭였다. 지금이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내 아이도 너처럼, 내 남편처럼 이 삶에 묶여 살게 될 거야. 이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손잡이를 돌렸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좁은 방 안에서 기계 소리와 아이들의 숨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발걸음으로 두 개의 작은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지연의 아이, 그리고 내 아이, 둘 다 작고 연약했다. 카드에는 이름 대신 모 아정도로만 표시되어 있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간호사가 아까 내게 귀띔해준 순서, 시간, 몸무게. 다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한 아이의 카드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다. 순간 아이 하나가 작게 몸을 움츠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 울음소리는 마치 나에게 묻는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그러고는 결국 너무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두 아이의 카드를 서로 바꾸어 끼웠다. 그리고 침대 위치를 아주 조금 티나지 않을 정도로 옮겨 놓았다. 손을 떼는 순간 나는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심장이 요동쳤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켜 다시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기면서도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 아이가 내 품을 떠나 지연의 집으로 가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나는 지연의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게 되리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신생아실의 희미한 불빛과 투명한 침대들이 떠올랐다. 귀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의 저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안도감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이제 우리 아이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그 아이는 가난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라겠지. 그렇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철저한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 수년 동안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쇠사슬이 되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이 언젠가 어떻게 폭발하게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나는 조용히 새벽이 밝아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온 첫날, 나는 그 아기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작은 몸을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거리감이 계속 맴돌았다. 사람들은 새벽 내내 울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자 안정된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가 피는 섞이지 않은 아이라는 것을. 그래도 나는 그 아이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애라는 말을 입안에서 계속 되뇌었다. 소리를 내어 부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수십 번도 더 반복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정신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남편은 병실에 들어와 아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아기의 볼을 쓸며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나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다. 이 비밀은 나 혼자만의 것이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키우며 매일같이 전쟁 같은 일상을 보냈다. 밤마다 깨는 아이, 끝없이 나오는 빨래, 끊임없이 쌓이는 설거지. 하지만 그런 정신없는 와중에도 내 머릿속 한편에는 늘 다른 집의 풍경이 떠올랐다. 지연의 집, 내 아이가 자라고 있을 그 집 넓은 거실, 부드러운 침대, 값비싼 유모차, 영양 가득한 이유식. 지연은 가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우리 애, 오늘 예방접종 했어. 열이 조금 있어서 걱정이야. 나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물어야 할 질문을 정확히 알았다. 어떻게 생겼어? 잘 먹어? 많이 우는 편이야. 하지만 그런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저 무심한 척, 비슷한 나이의 엄마들이 하는 평범한 말을 골라서 했다. 다들 그래. 원래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지. 가끔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함께 공원에 나갔다. 내 품에 안겨있는 지연의 아이, 그리고 지연의 품에 안겨있는 내 아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친구 사이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행복한 풍경으로만 비쳤을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모든 장면이 뒤바뀐 영화처럼 보였다. 내 아이는 때때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그 작은 눈동자 속에서 낯설지 않은 무언가를 찾게 되곤 했다. 어느 날 두 아이가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서 함께 옹알이를 하며 몸을 굴리고 있을 때였다. 지연의 아이는 조용하고 차분했다. 옆에서 무엇이 떨어져도 놀라지 않고 그저 손가락을 쥐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반면 내 품에서 자란 아이는 사소한 소리에 민감했고 조금만 불편해도 크게 울었다. 나는 그 차이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다. 피가 달라서 그런 걸까? 아니면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이 이미 다르기 때문일까? 내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머릿속으로 여러 번 같은 문장을 되뇌었다.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커서 진짜 차이가 나는 건 어른이 되었을 때야. 학교, 집, 인간관계, 기회. 그때가 되면 이 선택이 빛을 발휘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티기 힘들었다. 시간은 아이의 키와 함께 자라갔다. 걸음마를 떼고 첫 단어를 말하고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 나는 두 아이를 동시에 지켜보았다. 지연과 나는 여전히 연락을 유지했고 가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아이들을 놀게 했다. 내 집안에서 웃고 뛰어다니는 지연의 아이를 보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마음 한편이 쓸쓸해졌다. 얘는 원래 이런 집에서 살 운명이 아니었어. 그런 생각과 함께 지연의 집에서 고급 장난감을 만지며 웃고 있는 내 아이를 떠올렸다. 남편은 아이를 무척 아꼈다.
퇴근하자마자 피곤한 몸으로도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었다. 우리 딸, 오늘도 잘 있었어. 그가 웃을 때마다 나는 한 번씩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이 피를 나눈 아이를 안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의 눈빛은 어떻게 변할까? 그 상상을 할 때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내 계획은 단순했다. 처음부터 아주 냉정한 계산에서 출발했다. 아이들이 충분히 자란 뒤 지연의 남편이 가진 재산이 모두 그 아이에게 넘어갈 시점이 오면 나는 조용히 진실을 꺼낼 생각이었다. 병원 기록, 출산 시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DNA 검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은 시대가 발전할수록 많아졌다. 나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집요할 정도로, 그리고 조용히. 남편이 잠든 시간,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 빛만이 어두운 방을 비추었다. 상속 뒤라는 단어는 언젠가부터 나에게 하나의 목표가 되었다. 돈 자체보다도 내 아이가 더 이상 비교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부모의 배경 때문에 기회에서 밀려나지 않게 되는 것, 나는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다. 가난하게 태어난 아이가 부유한 집에서 자라게 되었으니 어쩌면 세상은 처음으로 공평해진 것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처럼 보이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지연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상하게 우리 애를 보고 있으면 내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라. 그는 가볍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굳어졌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컵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겨우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아이 방 문 앞에 서 있었다. 조용히 숨을 쉬며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오래 쳐다보았다. 눈매, 콧날, 입술의 모양.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내 남편, 그리고 어릴 적의 사진 속 나 피라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도 숨지 못하는 것일까? 아무리 바꾸고 뒤섞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속성이 있는 것일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연은 여전히 나를 믿었고 우리는 예전처럼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다. 아이들의 성적, 학교에서의 일, 사소한 가족사, 지연의 남편은 바쁘게 회사를 관리하며 종종 해외 출장을 다녔다. 그의 주변에는 늘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떠돌았다.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 확장,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세대 교체.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마음속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연은 가끔 농담처럼 말했다. 나중에 우리 애가 회사 물려받으면 너희 딸이랑 같이 해외여행 보내자. 그럴 때마다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내 속마음은 정반대였다.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면 그 회사는 원래 우리 아이 목이라고 말해야 해. 그 말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내 안에서는 수백 번, 수천 번 연습된 상태였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다. 아이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성격도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연의 집에서 자란 내 아이는 때때로 차가울 정도로 침착했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고 사람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중심에 섰다. 이미 상위 계층의 분위기를 몸으로 익힌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나는 묘한 자부심과 상실감을 동시에 느꼈다. 반면 내 집에서 자란 아이는 솔직하고 감정 표현이 분명했다. 작은 일에도 크게 웃고 또 쉽게 상처받았다. 돈에 대해서도 집에 대해서도 자기 친구들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엄마, 지연 이모네 집에 가면 이상해. 너무 조용하고 다들 너무 예의 바른 척해. 나는 그것이 그 아이의 솔직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내 가슴 어딘가를 찌르고 지나갔다. 한 집에서 자란다는 건 결국 그 집의 공기와 닮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 계획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느낀 것은
지연의 남편이 건강 문제로 병원에 반복적으로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는 여전히 회사의 수장이었지만 예전만큼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신문 기사에서는 후계 구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단독 상속자라는 말, 가문의 미래라는 표현이 내 눈에 박혔다. 나는 마침내 내가 준비해온 마지막 조각을 꺼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확신했다. DNA 검사,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제안할 것인가? 병원 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만약 지연이 나를 의심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설득할 것인가? 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밤마다 머릿속에서 돌렸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타이밍. 모든 것이 중요했다. 한 번만 틀려도 모든 인생이 무너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내가 짠 각본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어느 날 지연이 갑자기 나를 따로 부르더니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서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인 신뢰도 익숙한 온기도 없었다. 대신 묵직한 의심과 결심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술을 달싹였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주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이 모든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 자체가 착각이었음을. 진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사람은 나만이 아니었다. 그녀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다른 길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날 카페에서 마주 앉아있던 순간의 공기, 그녀의 첫 번째 한마디, 그리고 내 심장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는 아직도 선명하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내가 끝내 외면하고 싶었던 결말로 이어지는 시작이었다. 그날 카페 구석에 앉았을 때 나는 지연의 표정에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기운을 느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흐름, 오래전부터 준비된 분위기.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줄곧 숨겨온 진실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끼며 컵을 감쌌다. 따뜻한 커피가 손바닥을 데우고 있었지만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있었다. 지연은 첫 마디를 꺼내기까지 유난히 오랜 시간을 들였다. 입술을 한 번 다물었다 열고 다시 다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투로 말했다. 너, 우리 애 처음 봤을 때 이상하지 않았어.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지켜보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예전처럼 친근한 미소가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선택권을 주는 사람의 미소였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그냥 느낌이었어. 근데 계속 신경 쓰이더라. 너희 남편 얼굴이 자꾸 겹쳐 보여서 나는 침을 삼키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무 말이나 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지연은 내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추가했다. 그래서 검사했어.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통째로 파고들었다. 공기가 무너졌다. 숨이 턱 막혔다.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친구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업가의 아내였고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처음부터 너를 의심했다고 생각하지는 마. 그녀는 차분했다. 오래 고민했어. 그런데 결과가 너무 분명하더라고. 내 남편의 아이였어. 나는 무너졌다. 그 자리에서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카페의 조용한 배경음악,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커피 기계의 증기소리. 모든 게 한순간에 멀어지고 나는 깊은 구멍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조용하고 침착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감정적인 부분을 정리해둔 사람처럼.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 앞에 놓았다.
얇은 갈색 봉투.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굳이 열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나는 이제 이해하려 하지 않기로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어떤 이유든 아이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건 변하지 않잖아.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쳐다보았다. 망설이다가 결국 천천히 손끝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다. DNA 검사 결과, 변호사 상담 기록, 출생 당시 병원 자료 사본,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빨간 줄로 강조된 문장 하나. 상속 제외 결정.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내 남편은 이미 결정했어.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상속에 대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내 표정을 지켜보았다. 내 아이도 이제 누구의 피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나는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지연은 아주 낮게 웃었다. 그 웃음엔 씁쓸함과 조롱과 차가운 결심이 뒤섞여 있었다. 내 아이가 더 이상 우리 집 상속과는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이야. 나는 심장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수년 동안 꿈꾸었던 모든 것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마치 유리잔이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그러나 지연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깍지 낀 채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리가 새하얘지고 눈앞이 흔들렸다. 그녀는 의자를 천천히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는 내가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이들은 장난감이 아니야.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걸. 너만 몰랐던 거야. 이지연은 그렇게 카페를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손에는 봉투가 쥐어져 있었고 서류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눈앞은 흐릿했고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이 반복됐다. 이제 나는 무엇을 잃게 될까? 그리고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질문이 끼어들었다. 이제 나는 무엇을 벌 받게 될까? 그날 이후 내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지연과 헤어진 그날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마치 온 세상이 한꺼번에 뒤에서 나를 덮치는 것 같았다. 어지러웠고 다리가 풀렸고 손끝까지 얼어붙었다. 남편은 내가 심하게 지친 줄만 알고 따뜻한 물을 데워주며 걱정했지만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시선을 피했다. 그 눈빛 속에서 죄책감이 자꾸만 들켜버릴 것만 같았다. 밤이 되면 나는 조용히 아이 방 앞에 서곤 했다. 지연의 아이, 내 품에서 자라며 내 말을 따라하던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다. 진심으로. 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중력처럼 짓누르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아이는 나에게 주어진 벌이다. 상속 제외. 지연의 남편은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렸다. 너무 정확하고 너무 냉정하게. 그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처럼. 내가 몇 년 동안 계산하고 상상했던 모든 계획, 모든 기대는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었다. 그동안 내가 꿈꿨던 미래의 구조물이 기초부터 무너져 내려 먼지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지연은 결코 나에게만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주변 사람들, 심지어 공동 양육 모임에서 만난 엄마들에게도 점차 나에 대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다정한 말투도 그늘진 미소도 모두 사라졌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사회적 기반을 조금씩 차단해 나갔다. 학부모 모임에서조차 나는 점점 외톨이가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지연은 상속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 자체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체계적으로.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아이가 싸웠다고 했다. 나는 급하게 달려갔다. 복도 끝에서 아이가 책가방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에는 화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아이 옆에 앉아 조심스레 등을 쓸어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아이는 곧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 애들이 자꾸 말해. 내가 우리 집 아들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말을 흘렸을까? 지연. 아니면 그 남편. 아니면 그들이 만든 익명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루머? 나는 아이를 꼭 안았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렸다. 아이는 진실을 모른 채 상처받았다. 나는 그 아이를 품에 안으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내가 만든 일이다. 이 모든 고통은 그날 밤 지연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대신 짧은 메시지가 왔다.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나는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내 계획보다, 내 상상보다 훨씬 앞에 있었다. 며칠 뒤 나는 결심을 내렸다. 결국 해야만 했던 일, 지연의 집으로 갔다. 문 앞에서 몇 분 동안 서 있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무거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순간까지만 해도 나는 내가 마지막 남은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문을 연 사람은 지연이 아니었다. 지연의 남편이었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한 번 보고 아주 차갑게 말했다. 우리 아이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한 문장을 듣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들의 아이 아니, 내 아이는 이미 그 집에서 지켜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나는 그 아이를 불편하게 하는 죄부인이 되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 아이의 친모예요.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눈빛을 흔들지 않았다. 그건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준비해두었다. 혹시라도 다시 이런 말을 꺼내신다면 명예훼손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숨이 끊겨버리는 것 같았다. 결국 그들은 나를 없었던 사람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 멍해진 채 골목을 지나고 신호등을 건너고 낡은 아파트 복도에 다다랐을 때야 겨우 정신이 돌아왔다. 문을 열자 우리 집에서 자라는 아이 지연의 아이가 작은 상을 펼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나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그 웃음. 그 천진한 얼굴. 그 아이만은 잘못이 없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아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모르고 내 품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숨을 삼켰다. 미안해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너에게도 내 아이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그날 밤 나는 큰 결심을 내렸다. 나는 더 이상 어느 아이의 미래도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 복수, 정의. 그 모든 단어들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내 아이들도 지연의 아이도 모두 상처 없이 커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아이를 되찾는 것도, 상속을 되돌리는 것도. 그 모든 것에서 손을 뗐다. 나는 아이들에게 남은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데에 내 삶을 쏟아붓기로 했다.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천천히. 몇 달이 지나자 소문은 사라졌고 사람들의 관심도 흐릿해졌다. 지연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았고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마치 서로의 세계가 다시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안다.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내 아이는 언젠가 진실을 알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 품에서 자란 아이도 언젠가 의문을 품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잘못을 내 입으로 말할 것이다.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정당화하지도 않고 그저 사실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 만한 어른이 되는 것. 나는 지금도 두 아이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닌다. 한 아이는 피가 닿지 않은 내 딸. 또 한 아이는 피가 닿았지만 떠나버린 내 딸. 둘 다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리고 나는 그 두 아이에게 평생 갚아야 할 죄를 지었다. 이제 나의 삶은 조용하다. 하지만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늘 같은 말이 속삭인다.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나는 그 대가를 여전히 치르고 있다. 앞으로도 아마 평생 계속될 것이다.